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에 이 양반이 이런 책을 냈는데 이게 저도 책을 읽은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좀 봤어요. 책을 읽은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게 한 세트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의 주요 논지는 뭐냐?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당연한 체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 오래된 게 아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지금 민주주의가 막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미국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본주의도 지금 잘 굴러가는 게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하고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려고 이걸 갖고 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냐? 사실은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상충하는 체제입니다. 자, 민주주의는 뭐죠?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건 투표, 선거, 1인 1표. 이재용이나 나나 한 표. 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는요, 주식 하나당 한 표예요. 자본가는 훨씬 더 많은 표를 가지게 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와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는 개념이 상충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게 도입이 됐고 이게 꽤 오랜 동안 가장 옳은 체제다라고 인식되고 쭉 진행이 돼 왔는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인류 역사에 오래된 당연한 체제가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과연 정답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생기고 있어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말고 더 좋은 게 없느냐? 그 대안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이 하나의 모델로 제시가 됐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민주주의가 없는데 자본주의가 저렇게 발달하는데 경제가 저렇게 발전하는데 성장하는데 돈이 저기에 막 몰리는데 자본주의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아닌 파시즘, 독재 이런 걸 선택하는 실제 극우 정당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 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의 허술한 부분 이거를 민주주의가 채워주고 있다라는 게 중국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 중국이 계속 경제 성장을 해오곤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완전히 꼬라박고 있죠. 서양에서도요. 자본주의의 최고 정점인 나라가 어디죠? 미국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도 미국을 많은 사람이 떠올리죠. 그리고 유럽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미국의 슈퍼리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대한민국 부자들 중에 슈퍼리치 뭐 물론 그들만큼 슈퍼리치는 아니지만 부자들 중에 세금 더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세금을 더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바보여서 내가 돈을 나라에 더 내겠다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의 정치제도,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잘 굴러가야 자본가인 나에게 더 유리하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 독재를 하거나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 독재라고 보는 게 맞겠죠. 독재를 하면 당장의 자본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자본가들. 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아요. 왜냐? 자본가들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 필요하죠. 소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무너지면요. 그 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체제가 잘 유지가 돼야 돼요. 어떤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써줄 계층이 많을수록 잘 사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야 자본가들은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독재로 가게 되면 자본가들에게 세금도 덜 걷고 몰빵해주면 계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국 자본가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 부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마어마한 생산으로, 과잉 생산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허상을 지금 찍어내고 있거든요, 중국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덤핑으로 알리나 테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급 폭탄을 지금 매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걸로 버틸 수 있을까? 중국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중국 자체 소비가 안 돼요. 결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개념이 약간 상충합니다. 그 돌아가는 구조가. 민주주의는 공평한 1인 1표예요. 자본주의는 주식 하나당 한 표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소액주주는 조금밖에 행사할 수가 없고, 만약에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투표권이 있는데 대통령은 10,000표야. 우리는 1표야. 돈 있는 사람만큼 투표수를 더 많이 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상충되는 것 같아서 공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어야지만 자본주의도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건 정부가 정치 제도를 확실하게 잡고 부의 재분배를 잘 해줘야 가능한 겁니다. 자본가들 혼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불가능해요. 요런 이야기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서로가 미완성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진국들보다 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더 불안합니다. 자, 일단 이 도라이가 계엄을 했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지금 현실에 와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삐끗하면 날아가는구나. 우리는 이걸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자본주의도 굉장히 독특한데 이걸 극복해야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선진국형으로 변할 수 있다. 뭐가 있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게 고쳐야 될 분인데 세습이에요. 세습. 교회 세습도 그 아버지가 열심히 했으니까 자식이 물려받는 건 당연하지 라는 생각,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기업을 세습하는데요, 그걸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기업가들, 재벌이라고 불리는, 재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없습니다. 재벌은 영어로 체벌이에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기형적인 그런 존재가 재벌입니다. 근데 상장을 하잖아요. 상장을 하면 이건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투자가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 창업주는 갖고 있는 지분이 1%, 2%밖에 안 돼. 이 오너가가 갖고 있는 게. 근데 그걸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거면 상장하면 안 돼. 투자하지 마. 마음대로 하려면. 근데 투자를 받았으면 그 재벌가의 개인 게 아닌데 국민들이 그걸 개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돼요. 전 국민들의 경제 관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투자 받았으면 개인 회사가 아니에요. 그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나? 내가 가진 지분만큼을 물려줄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지분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상속세를 좀 덜 내게 하는 쪽으로 뭐 얘기를 해보는 거 논의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정책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재용은 뭐예요? 상속세를 안 내려고 국민연금도 동원하고 뭐도 동원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들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대단한 게요, 정치인이 지역구 세습하는 것 그 꼴 못 봅니다. 옛날엔 있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근데 기업의 세습을 그건 당연시하는, 이건 다른 거예요. 스티브 잡스, 애플을 만들었죠? 혁신을 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이사들이 스티브 잡스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걸로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냐? 아니? 그럴 수 있지.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고 나서 애플이 계속 하얀 곡선을 탑니다. 이사진 소집해서 스티브 잡스 다시 불러옵시다. 스티브 잡스를 다시 불러옵니다. 조건 맞춰가지고 주식도 얼마 주고 뭐도 해주고 뭐 연봉 얼마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다시 우리 대표로 좀 와주쇼.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사진 열어서 이재용을 쫓아냈다? 상상을 못 하잖아요. 이걸 상상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선 상상할 수 없어. 최태원이 쫓겨났다?
구강모가 쫓겨났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더 탄탄해지는 거다. 미성숙하죠, 대한민국 자본주의. 아직은. 제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아니, 윤석열을 겪어본 재벌들, 윤석열 정권 잡고 기업들 박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지? 제가 이렇게 해설해 줬습니다. 법인은 이재명을 좋아한다. 개인은 이재명을 싫어한다. 기업의 법인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법인은 이재명이 훨씬 좋아요. 이재명이 집권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그 법인의 대주주인 재벌가 소유주는 오너라고 하는 놈들은 이재명이 싫은 거죠. 윤석열이 개판 쳐놔도 재벌가의 개인들은 돈을 챙겨놨어. 윤석열 기간 이 3년 동안 개인 재산은 불려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법인에서 땡겨오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오너가들은 이재명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같은 놈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법인, 회사, 기업들은 이재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뭔가가. 이게 바로 잡히는 순간이 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성숙한 자본주의도 언젠가는 가능할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 전 세계 인류라는 것이 존재한 이후에 원조 받던 나라가 먼저 해주는 나라로 발전한 게 없습니다. 최초예요. 인류 최초 대한민국입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나라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 대한민국 이후에 또 있을 거냐?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역사에 없었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윤석열의 계엄을 보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니 이거를 막아? 친위 쿠데타를 막는다고? 친위 쿠데타를 어떻게 막았지? 자, 그리고 이거를 복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속 터져 죽을 것 같잖아요. 외국 애들 커뮤니티, 레딧이라는 커뮤니티를 보면요. 윤석열이 구속되고 체포된 거에 열광합니다. 특히 미국 애들이. 한국은, 코리아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 나라구나. 이러고 놀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계엄을 했고 내란을 저질렀는데 국민들과 뭔가 모를 힘으로 막아냈고 친위 쿠데타를 막아내더니 대통령을 체포시키고 재판을 가고 구속을 시키고 탄핵을 하고 선거를 해서 다른 대통령을 뽑고 다시 복구를 시키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하는 걸 보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미국조차도 야, 집권한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하면 우리가 이걸 막을 방법이 없네? 제도가 없네? 우리는 법에 아예 없네?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과정들이요.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교과서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극복하고 제대로 원점으로 돌려놓는다? 이건 인류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자본주의가 너무 미성숙한 자본주의, 오너가의 권리를 너무 많이 인정해주는 국민적 인식, 이것도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재벌의 세습 경영이 이제 3세로 넘어왔죠. 4세, 5세 영원히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중간에 재벌들이 세습을 포기하는 재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대한민국 자본주의도 선진국의 자본주의처럼 좀 더 성숙하고 완성된 자본주의로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니까. 대단한 양반들이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는. 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나? 이 얘기를 오늘 좀 나눠봤습니다.